지금 세상에서는 그 어떤 국가나 자본 세력도 금이 돈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순간 국가와 자본 세력은 대중에게 빨대를 꼽아서 빨아먹는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기 시작하면은 정부는 유동성을 레버리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뉴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 신흥국들의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해서 안전자산인 금을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와 불황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통해서 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에 나온 뉴스 기사 사설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 금값 가장 똑똑한 투자 방법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사 자체는 2023년 기사라서 시세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내용인 즉슨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1년 내에 21%가 상승을 했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오해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금 시세의 움직임을 설명할 때 누구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금이 안전자산이 아닌 이유는 2011년 이후에 가격이 폭락을 했고 변동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요. 저 기사를 쓰신 기자분은 금이 안전자산이 아닌 투기자산으로 보여주나 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모두 투기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금이 변동성이 크다? 그건 미국 연준이 선물을 통해서 귀금속의 상승을 막아서 자신들이 임의로 찍어낼 수 있는 달러를 지켜내기 위해서였는데 그거를 저 기자분만 모르는 것일까요? 연준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귀금속을 어떻게 눌렀는지는 지난 영상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 놓겠습니다. 2000년 말 제가 처음으로 종로 상가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종로 도매 시장에서 금 한 돈의 가격은 대략 한 4만원 초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가세 포함 소매 가격이 54만 원이 넘습니다. 저런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거나 혹은 숨기는 거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자분인데 저걸 모를 리가 있나요? 금은 미국 달러와 상관관계가 낮은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달러와 금이 상관관계가 없다면은 왜 1971년까지 미국은 금 본위제를 했으며 달러가 들어왔을 때 지불할 금이 없어서 양아치처럼 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달러를 담보하기 위해서 금의 대체제로 왜 페트로달러를 지향했는지 연준이 금 선물에 대하여 조작을 한 수치를 보면서 달러와 금의 가치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믿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사설의 내용은 부가세를 포함한 수수료를 내고 실물금을 사면은 매수와 매도 사이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금 관련 펀드에 투자하라고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에게 이익이니까요. 금에 투자하는 5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금 관련 펀드에 투자하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순금지금을 머니로 생각하는 게 아닌 상품 재화로 여기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과세를 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 부가세 개념의 소비세로 10%를 부과하지만 매도할 때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환급을 해주니까 과정이 있을 뿐 결국 다시 환급을 받으면 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금목걸이를 차고 들어갔다가 세금을 내거나 출국 시까지 맡겨 놓아야 하니까 일본 갈 때 금 제품 착용하고 가면 안 된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상식적으로 자국에 금이 들어오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해야 할 일이지 않나요? 그 이유가 금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금을 일본으로 밀수해서 들어오면은 그만큼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 세관에서는 금의 반입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6년 전쯤에 비트코인을 팔아서 금괴 38kg와 30kg 총 68kg네요. 그걸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한 일본인들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당시 한국에서 10% 정도 더 비싼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그 돈으로 금을 사서 부가세 환급을 우리나라 세관에서 받고 출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불장의 초창기라서 비트코인 거래소와 시중은행의 계좌 연결이 의무화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어두운 시절이라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참 세상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또한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귀금속이란 것은
나중에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도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고요. 금값이 100배가 올라도 자본 세력이 내가 가진 금을 통해서 내게 수수료를 떼가지 못합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건 달러와 귀금속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중국 위안화가 날고 기어도 달러가 통화의 왕이고, 달러가 무너지면 위안화를 포함한 다른 나라 통화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달러와 금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습니다. 80년대와 같이 수요가 많아서 물가 상승이 있어도 돈이 더 많이 벌리고 은행이자 이상으로 쉽게 벌 수 있었던, 경기가 좋았던 수요 창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마주할 미래는 파산으로 인한 대공황 이후에 화폐를 뒷받침할 실물 경제가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미국 연준이 만든 제로금리 때문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 건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건 파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는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차 대전 같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엄청난 전쟁이 난다거나 풀린 돈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가 한 개 더 갑자기 나타난다면은, 지구의 인구가 2배가 된다면 비용 상승이 아닌 수요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수요가 더 커지게 되는 호경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